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부임 이후부터 재택근무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부진한 경기력을 선수 탓으로 돌리면서 분란 여론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일부에서는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통해 리더의 자격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더불어 축구 팬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동반 안락사를 한 것을 두고 안락사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서방, 라디오 방송 좀 꼭 들어보게나. 들어보겠다고는 했지만 듣는 것 같지는 않아.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꼭 들어보게나. 상경, 여성시대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 사연은 너의 마음의 온도를 올려줄 거고 너에게 엔돌핀을 또 돌게 할 거야. 들으셨죠? 저희가 이런 방송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혼자 들어도 함께 들어도 참 좋은 방송. 매일 아침 9시 5분 양희은 김일중의 여성시대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인천공항을 가득 메운 팬들의 열렬한 배웅을 받은 대표팀. 마치 콘서트장처럼 환호성이 터졌고 목마를 탄 어린이들은 선수들의 이름을 외치며 반겼습니다. 2시간 전부터 나와 있었고 국가대표팀이 오셔가지고 환영하는 일환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 남자 축구대표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만큼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분노도 큰데요.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선수분들이 이제 엄청난 좋은 기량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양념을 요리해서 감독이 해줘야 되는데 감독이 이제 그런 거 못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의 아쉬운 결과에 대해서 선수단 불화로 경기력이 망가졌다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클린스만. 대한축구협회의 클린스만 경질 발표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이슈죠. 세 분은 축구 좋아하십니까? 즐겨보긴 합니다. 네. 네. 장유미 변호사는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방송에서 박지성 선수를 김지성 선수라고 잘못 말할 정도로 크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정도면 아예 모르시는 너무 죄송해서. 네. 왜 호적을 갖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축구 팬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결과 성적 때문인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최민수 작가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일단 뭐 성적이 깔려 있는 건 깔려 있는 거죠. 지난 월드컵 때 16강을 했고 벤투 감독이 굉장히 잘했는데 재계약이 안 됐고 그러니까 대체 그러면 새로운 감독은 누구냐 이런 기대감이 또 증폭됐고 불안감과 함께 그것도 역대 최고 전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유로파가 많고. 근데 사실 이제 클린스만으로 이제 선임이 됐을 때부터 문제가 막 불거졌잖아요. 예전에 뭐 전술이 없다. 그래서 미국 국대 맡았을 때도 코치가 빠지니까 전술이 없었고 또 독일 국대 맡은 그 이야기를 필립 람 선수가 자서전에서 월드컵 경기하기 전에 선수들끼리 모여서 감독이 워낙 전술 지시를 안 해서 우리끼리 전술을 짰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예전에 또 헤르타 베를린 맡았을 때는 그 팬들이랑 소통하겠다고 그 SNS에서 라이브 켰다가 자기는 이제 팬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팬들이 성적이 왜 이러냐 너무 질타하니까 화가 나서 그때
즉각 사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왜 클린스만을 선임했냐 모든 비판에 대해서 클린스만이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은 아시안컵 이후에 물어라. 아시안컵 우승하겠다. 그때 내 거취를 함께 묻자. 근데 아시안컵 우승 못했고 이제 클린스만이 물러나야 될 때에 4강이면 잘한 거 아니냐. 그리고 경기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불만이 터지는 거죠. 우리 M장은 네. 내가 이럴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있는 겁니다. 모든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그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고 이렇게 되면 그 미국 팀의 결과도 많은 팬들이 지켜봤고 그 전에 독일 팀 결과도 다들 알기 때문에 분명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구협회의 독단적인 선택과 그리고 밀어붙이기에 의해서 이제 감독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팬들의 아우성은 모른 채 한 채 모든 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시안컵 결과가 잘 나왔다면 그나마 좀 무마가 됐겠지만 많은 팬들이 걱정했던 그대로 모든 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분노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아시안컵보다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면면이 최고의 전력이라고 불릴 만큼 뭐 황금 세대로 불린대요. 네.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 그 외의 선수들도 그렇고 워낙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우승 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경기 내용도 형편없었고 또 마지막 경기가 그야말로 최고의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수순을 밟은 것이죠. 제가 첫 질문은 왜 꼭 승패 때문은 아닌 것 같지 않냐고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에서 네.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젖잘싸잖아요. 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금메달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네. 올림픽 이런 데 보면은 메달을 못 따도 그리고 그 메달 색깔이 꼭 골드가 아니라도 박수치고 정말 잘 싸웠다. 격려를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 스포츠맨십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제 문화는 된 거죠. 올림픽 이런 데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클린스만한테 분노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최선을 다했느냐 당신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과가 아니 성과가 아니라 태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태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선전에서 요르단한테 졌잖아요. 네. 근데 4강에서 요르단을 또 만났어요. 그럼 요르단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다음 이 클린스만이 늘 선수들한테 자율로 맡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걸 사실 자율이라고 하죠. 사실 방임이죠, 방임. 지금이야 밝혀졌지만 4강 전날에 선수들끼리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히딩크 감독 같으면 모여서 그 스피치라고 하죠. 감독의 스피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냥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임하는 태도가 이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과연 감독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 중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클린스만이 늘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원래 미국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분은 독일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왜 집이 이게 미국에 있어요? 그럼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알게 됐어요. 예전에 은퇴할 때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선수 시절에 거의 그 은퇴할 선수들이 미국 가서 뛰는 그 루트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집을 사서 그 이후로 쭉 살고 있는데 문제는 독일 대표팀 할 때도 독일에 안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미 클린스만을 사실상 연을 끄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수석 코치가 레브 나중에 레브였죠. 감독되는 그 양반이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다 했다면서요. 레브가 사실 전술을 근데 뭐 레브도 워낙 클린스만을 따라서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필립 람 선수는 그때 우리들끼리 알아서 전술을 짜곤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젖잘싸가 아니라 젖 못 산 거죠. 졌고 못 싸웠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요르단전에서 유효 슈팅이 0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젖잘싸라고 박수를 보내는 어떤 대중들의 심리와 클린스만을 향한 그 분노는 제가 볼 때는 같은 성격의 저도 그렇게 생각을 심리다. 합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 탓을 해요. 저희가 한 국가대표팀의 감독한테 기대하는 기대치는요. 본업을 잘 수행하고 졌으면 졌더라도 진정성을 보이고 이런 태도와 어떤 그런 임하는 자세 같은 것에 대한 기대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해서 지장이니 덕장이니
대장이니 용장이니 이런 장수에 비유해서 표현도 하는데 이를테면 요르단 졸전 전날 이런 선수 간의 시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선수단 탓을 한다거나 본인이 바로 또 옆에 있었다라는 전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마치 전혀 책임이 없는 양, 남한테 문제가 있는 양. 그리고 요르단전에서 그렇게 제대로 된 경기력을 못 보여줬다면 최소한 어떤 태도나 그 선수들한테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본인도 책임이 있게끔 보여줬어야 되는데 웃으면서 저도 상대팀 격려하고 축하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이 정도면 끝날 것을 원래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다. 이게 뭐가 문제인데 so what 뭐 이런 태도로 하는 게 상당히 본인에게 걸고 있는 기대치와 본인이 해야 되는 임무에 정확한 인식이 있나? 이 사람은 최소한 그런 인식은 없구나. 거의 국민들이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의아한 게 그 클린스만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계속 하던 대로 했고요. 클린스만 했어요.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임을 했냐 이 사람을.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이제 결정한 그 최종 결정권자는 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회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강하게 주장되는 것은 동반 사퇴를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은 원래 이럴 줄 알았다. 원래 이럴 줄 알았던 걸 알고도 방임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그러니까 최종 비난의 화살은 축협 회장에게로 가 있는 거죠. 이 전에 국대팀 감독을 맡았던 벤투 감독이 상당한 인기를 좀 끌었고 태도도 지금 클린스만 감독하고 너무나도 상반된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별명이 뭐 벤버지? 네. 물론 벤투 감독도 초반에 그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 스타일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호불호들이 있었습니다. 평가들이 좀 있었고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태도로 증명을 해보였고 결과로 또 증명을 해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은 벤투가 연임을 하길 바랬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연임이 불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온 게 이제 클린스만인데 모든 것에 있어서 벤투 감독과 좀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선임 단계에서 우리는 일상생활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픽하고 싶은데 아니되옵니다. 반대를 많이 해요.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인사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때 꼭 한마디 더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 그런 거 있죠. 그만해. 네.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네. 일단 믿어봐. 일단 잡숴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임 단계에서 그런 엄청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릅쓰고 선임을 최종 결정을 했다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도 묻겠다. 축구 팬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클린스만을 무리하게 데려왔고 그 과정도 불투명하고 제대로 또 축구협회 관계자들 그 당시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의 약간의 이제 단독적인 결단처럼 보이니까 이거 업무방해다 이렇게 고소장에 넣었다라고 하더라고 고발장에. 그럼 업무방해가 될 것이니까 위력 내지 위계가 있어야 돼요. 사법적으로 근데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업무방해라는 건 속여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몰래 데려왔다거나 뭐 이를테면 그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권한이란 게 이 회장직 체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포괄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업무상 뭐 업무 방해하기 어렵고 강요를 했다. 클린스만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강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폭행 협박이 요건이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강요는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폭행 협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강요죄가 웬만하면 실무에서 잘 적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업무상 배임 이야기가 가장 전면에 나오는데 그 위약금 70억?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건데 나한테 맡겨진 임무에 위배해가지고 이런 재산적인 이득이 클린스만한테 가도록 했다. 이게 다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 아무튼 근데 사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오죽했으면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고 그렇죠. 그 위약금은 코칭 스태프 자녀 연봉까지 합하면 8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계약서가 공개돼야 밝혀지는 거니까 지금 도는 것들은 그냥 다 추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축구 영역에서 우리 일상 영역으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우리가 일상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나 같이 일하는 판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잘리죠. 출근해서 근무하라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잘려. 재택근무하면 잘리죠. 심지어 그게 입사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이 국대 감독 선임 5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5번째 그 요건이 환경 요인이었거든요. 네. 그 환경 요인에 그 여기 국내 거주가 포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뭐 정확하게 안 알려졌어요. 대충 이렇게 뭐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출근해서 근무해야 되는데 알아서 재택근무하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잘리는데, 근데 해고되지 않았던 이 이유는 사실 그동안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원래 선수 시절에 세계적인 스타였잖아요. 사실 레전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세에 협회가 움츠러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미국 월드컵 될 거예요 아마. 우리하고 이제 94년 독일하고 붙었을 때, 네. 그때 발리킥으로 그냥 가위차기, 시저스킥이었나요? 네. 저는 지금도 그 영상 보면서 그때 치를 떨었다. 그때 그 장발과 그 독일 유니폼 그게 모든 게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선사해 줬던 그 감독이나 선수들, 예컨대 히딩크 감독도 프랑스 월드컵 때 네덜란드한테 4대0인가 5대0, 5대0 그 정도로 졌고 막판에 그때 두고두고 회자하는 게 뭐냐면 그때 18세인 이동국 선수가 후반에 잠깐 들어가서 중거리 슛. 슛을 하나 때렸다. 그게 유일한 업적일 만큼 두고두고 회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오면 잘할 것이다. 그런 업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축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리버풀의 클럽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늘 지켜 세우는 게 자기가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손흥민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서울 만큼 잘했던 선수나 감독은 일단은 지켜 세우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리그, K리그도 좀 관전을 하면서 선수들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하고 이것저것 전력 분석을 좀 하기를 바랬는데 계속 미국에 있고 뭐 유럽 선수들 보지 않아도 잘할 거 뻔한 선수들 보러 다닌다고 하니까 뭐 김민재 선수 보러 간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 팬들 입장에서는 김민재야 잘하는 거 뻔하고 어차피 국가대표 선수로 차출이 돼야 되는데 뭐하러 김민재를 보러 가냐. K리그라도 한 경기 더 보면서 전력 분석하고 어떤 선수가 좀 숨겨진 선수가 있나 찾아보고 이런 노력들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데려온 코치진들마저 다 부업이에요. 다 파트타임 잡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클린스만 감독도 다른 부업을 많이 해요. ESPN 해설위원도 하고 뭐 조추첨 행사에도 가고 자선 경기 오면 그것도 다 수락하고.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 감독이 풀타임 잡인데 이걸 파트타임으로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계속 줬고 그다음 또 분노한 다른 이유는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가장 몰입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흥미진진한 경기였다. 마치 해설하듯이.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을 쓰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당신 팀 아니냐 이렇게 분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거죠. 과연 리더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클린스만이나 정몽규 회장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그러니까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탁월하다 이런 건 둘째치고, 탁월하다 이런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매사를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는 모습, 이게 리더의 기본 조건인데 이 기본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축구 팬들의 분노,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본이 정말 또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짊어지고자 하는 어떤 책임 의식. 이게 두 번째 조건인데 4강전에서 그렇게 된 건 손흥민과 이강인 탓이다. 이래 버리면.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뭐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원래 자존심도 강하고 그 라이브 소통하다가 자기 질타하니까 바로 사퇴해 버린다 그러는데 사실 현실적인 이유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사퇴를 하면 위약금을 못 받는데 경질돼야 위약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죠.
그 미국 대표팀 때도 중간에 경질되면서 엄청난 위약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끝까지 팀을 잘 꾸려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렇게 이제 이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일부러 잘려서 위약금 장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리더의 세 번째 조건이 나오는 거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떠나는 자의 주머니는 두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리더라고 한다면 자기가 들고 날 때가 언제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 이게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리더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면교사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네. 유쾌하지도 않은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유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갑내기인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93세를 일기로 동반 안락사했습니다. 권리포럼 연구소는 전 총리 부부가 모두 매우 아팠고 서로를 두고 혼자 떠날 수 없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로 뇌 심장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면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력 사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불치병 환자 이명식 씨가 조력 사망을 허용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판에 올려 판단해보기로 한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존엄성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합법적으로 죽게 하는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고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인지. 네, 참 오래된 논쟁거리죠. 안락사. 근데 이번 경우에는 참 그 특이한 점이 동반 안락사라고 하는 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 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세 분은? 저는 이해가 한편으로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상황에 대입을 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제 이를테면 제 배우자가 먼저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저는 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일상이 공유됐고 저를 이제 보완해주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이 선택이 과연 질타받을 것인가 내지는 공감받을 것인가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 총리도 본인의 부인을 평생 나의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택했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도 충분히 그런 선택지가 내 앞에 놓여 있다면 한번 그런 선택지를 골라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민숙 작가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안락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뭐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근데 타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결정할 주체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개인이 그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률적으로 재단을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한다면 열기는 열어줘야 된다는 뜻을 깔고 있는 걸까요? 그 얘기를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사회가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제도적으로 열어줄 수는 있더라도 지금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그 도입한 국가이지만 사형을 실시하지 않잖아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저는 이게 뭐 안락사에 대해서 제도를 따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현재는 조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하지도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 개인의 영역으로 놔두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M장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해요.
예, 이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동반 안락사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다가 같은 순간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 굉장히 낭만적인 부분이 있고 영화 노트북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영화 속 내용을 사실 그냥 보기에 낭만적인 것과 실제로 그 낭만에 가려진 뒤에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생명이라는 것은 쉽게 다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총리 부부는 원래 둘이 워낙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게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개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고 서사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그냥 일반적인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만 살아내는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지금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법배는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공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뭐 이른바 안락사라고 지칭되는 건요. 정확하게는 연명의료 중단인 거죠. 아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요. 치료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2명 이상의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정도의 선택을 환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리포트에서 들으신 것처럼 내가 마약류에 의하더라도 고통이 잠재워지지 않는 고통에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됐다. 나 이걸 중단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적극적 안락사, 뭐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허용되지 않아요. 비슷한 헌법 소원이 한 2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 각하됐어요. 요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법 소원에서 들여다볼. 왜 그러냐면 입법 부작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주장하기로는 헌법의 기본권이다. 내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보충해줄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입법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달라. 헌법재판소는 그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헌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는 입법화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공백이 있으면 그건 입법 부작위로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헌법 소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해 말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좀 전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척수염 진단을 받은 이명식 씨인데요. 이분이 이제 마비가 된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이 신경 경련이랑 그로 인한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위스에 가서 이제 조력 사망이 가능한지 좀 알아보고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이걸 다 영어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개인이 헤쳐나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기로 이제 결심을 하신 건데 국회가 이제 조력 사망을 법으로 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게 바로 이 이명식 씨의 주장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만 되는데 이게 과연 존엄한 삶이냐, 죽음의 존엄성도 좀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른바 이제 극단적 선택 자살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자살이 뭐 합법이네 불법이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안락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는 이유는 극단적 선택 자살은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 없는 그냥 본인의 결정으로 어떤 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와주는 행위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인 거잖아요. 네. 자살을 도와주는 건 자살 방조라고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작가님이 한번 여쭤볼 거예요. 안락사라는 그러니까 언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적절한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그러니까 언어는 늘 변하잖아요. 네. 예, 변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 표현이 있다면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 딱히 대안이 없는 나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안락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거니까. 오히려 존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존엄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더 이런 존엄하게 그러니까 나의 삶을 어떤 유지시킬 수가 더 이상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죽음의 선택이 어떤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다.
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금 행하는 네.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존엄이라는 단어를 더 앞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안락사를 설명할 때 늘 그 이유로 존엄한 삶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게 꼭 그 부연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존엄사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안락사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냐면 그러면 저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육체적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이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부분을 이거를 가지고 그럼 사회가 재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네, 안락사라는 표현도 저는 뭐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고통 없이라는 표현이 좀 더 강조된 표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락사는. 하지만 존엄사는 자신의 선택이 훨씬 더 강조된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안락사라는 표현보다는 존엄사라는 표현이 훨씬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존엄사에는 가치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는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엄의 가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 안락사는 왜냐하면 동물한테도 쓰잖아요. 이를테면 뭐 개식용 금지라고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이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뭐 안락사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고통 없이 죽음으로 가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 그 상황을 개선하는 의미가 안락사에 더 담겨 있다면 존엄사에는 좀 인간만이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으로 가는 길에 좀 정말 인간적인 그런 배려를 받고 싶다는 의미가 좀 더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안락사보다는 존엄사가 좀 나은 네이밍이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 아무튼 근데 언어를 그러니까 용어를 벗어나서 그 취지 그러니까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은? 그걸 동의 못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리포트에서도 일단 자살률이 상당히 높고 대한민국에 그게 그렇다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지 인간의 존엄적인 죽음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애매하다라는 지점이 그러니까 또 물론 있는 것 거기에는 같고요. 일시적인 어떤 기분이나 맞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이 안락사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도 방대한 무슨 자료를 요청한다는 게 가족의 동의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체크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부분을 도입하더라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그런 관문이 아닌가 바로 싶어요. 그 점에서 합법화한 나라라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신청하면 해드릴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심사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좀 더 어떤 세밀하게 하는 걸로 보완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저는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소극적 안락사에서도 요건이 상당히 구체화돼 있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뭐 등등으로 해서 그렇다면 존엄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어떤 병과 질병으로 인해서 극한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료진이 그걸 객관적으로 하면서 본인의 그 진의가 얼마나 더 분명한지 그 부분이 좀 플러스가 돼야 이제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존엄사대로 이 존중을 받으려면 이 생도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엄 생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노인 혐오 이 분위기가 좀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혹시라도 이 존엄사가 일반화됐을 경우에 그러면 자기는 이 생을 최대한 끝까지 이어나가고 싶어서 이 삶을 택하신 분들에 대한 조롱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조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야? 이를테면 왜 끝까지 저렇게 버티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노인 혐오 분위기 뭐 일례로 뭐 무임승차 폐지론 같은 것들도 봐도 거기에는 일종의 혐오가 좀 깔려 있다고 저는 경마장 느껴지거든요. 가려고 탄다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곧 개봉하게 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플랜 75라는 영화인데 이게 잠깐 영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이 78세의 그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호텔 청소 노동자, 여성 노동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플랜 75
가입을 고민하게 돼요. 이 플랜 75가 뭐냐?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한테 10만 원씩 준비금을 주면서 뭐 건강진단 필요 없고 의사 가족 승인 필요 없고 주민등록도 필요 없고 그냥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안락사 좀 뭐 좋은 표현 나왔죠. 존엄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을 토대로 그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진행하는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가 지금 되게 이제 사실 고령화 사회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간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 감독은 이 영화를 그 기획하게 된 이유가 일본에서 예전에 정부가 한 20년 전부터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명명을 했대요. 후기 고령자? 네, 그냥 고령자로 구분한 게 아니라 후기 고령자로 구분을 하니까 딱 그때 이 감독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정부에서 75세가 넘으면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걸로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등 떠미는 분위기. 예. 그래서 이 또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그 메이와쿠라고 부르는 그 이른바 뭐 패 뭐 이런 건데 이른바 민폐 문화. 그러니까 남한테 패 끼치는 거를 지극히 싫어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안 그래도 패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이제 뭐 이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시사점들이 크잖아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너무나 그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울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이 다들 알아서 빨리 퇴장해라.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른바 노인 혐오 댓글이 네. 많았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노인이 사회의 짐으로 인식되고 살아있는 노인을 아직 죽지 않은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선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그런 시선이 이미 우리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러면 거기서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가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등 떠미는 문화를 오히려 더 조장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령자들을 어떤 죽음으로 그렇죠. 내몰 수 있다는 우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존엄사가 안락사가 아예 합법화가 되면 왜 안 떠나고 아직도 있느냐.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여기서 2차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러면 안락사를 금지하는 게 그러면 노인의 어떤 그 스스로 어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선택을 줄일 것이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극단적 선택을 부르는 자살이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안락사를 막아야만이 이걸 줄일 수 있다라는 걸로 등식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네요. 여기서 2차 논란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면 또 정반대 예를 하나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예를 들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제가 책 제목은 지금 정확히 아마 자유죽음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수용됐다가 극적으로 생還한 분이 계세요. 극적으로 살아오는데 그 외성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것도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생환한 다음에 계속 죽음을 탐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서 그 책을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자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자유죽음이라는 어떤 그 표현을 이제 강조를 해요. 죽음도 나의 자유로운 선택의 하나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책을 쓰고 그분이 또 스스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해요. 결국 그러면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왜 여기에 그러면 천착을 했고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라고 하면 감히 그러니까 미루어 헤아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조금은 그래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물론 나치 수용소라고 하는 너무나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할 정도로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통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조건 막는 게 그러면 최선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합법화 되더라도 이 검증 과정이 굉장히 꼼꼼하고 좀
깊게 그렇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게 그렇죠. 저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선택으로 포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그건 안 되는 생각하거든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계속 연면 치료를 하면서 수많은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남은 가족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떠나주는 것이 남은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선택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존엄사를 요청한다면 사실 그 죽음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남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너무 어렵고 너무 민감한 주제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M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이명심님의 케이스는 정말 그 절박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화된 다음에 너무 만연해지면 법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고 맞아요. 일반적인 그 경중을 따져서 그렇죠. 손실을 따져서 예, 뭐가 낫겠다는 테두리를 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죽음은 모든 개인의 사연이 다 다른 건데 그거를 보편적인 하나의 법률로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지 그게 결국은 문제이기 때문에 늘 이 얘기는 각자의 주장이 다 그 온당하면서도 또 각자의 주장이 다 나름의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결국,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묻어나왔지만 저희가 그래서 화두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화두를 어떻게 삶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존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존엄하지 않은 삶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로 화두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존엄하다, 존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의 주체로서 인간은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일반론 말고 자기가 느끼는 내가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서 온전한 인격체로 존엄한 지금 삶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이건 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아까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더 천착하게 됐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미 세상에 던져졌을 때 저는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고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하면서 아,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면서 온 게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놓여서 그냥 그걸 헤쳐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됐고 뭐 내가 정말 내 자유의지대로 이 삶을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 팔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고통 속에 내가 내몰렸을 때 그 정말 내 의지대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게 죽음일 수 있겠구나. 어느 누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적극적 안락사에서 이야기가 촉발된 만큼 경제적 상황 때문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내몰려선 최소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최소 전제 조건은 정말 이제 신체적인 고통이 너무 극한에 있을 때가 정말 치밀하게 점검이 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이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안락사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러니가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그 안락사의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사람은 합법화가 돼도 그걸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많이 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논의는 그 당사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하나의 기사가 있었는데 너무 이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게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에서 투여하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유족들이 부검을 의뢰해서 부검 결과가 나온 그 결과를 보면요. 그 스위스 등에서 사용하는 안락사 약이 검출된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한 10명 중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부검 의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많을 거고 이 10명 중에 8명은 20, 30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요. 그렇다면 이 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데 얼마나 한국 수요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게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지는 정말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바로 듭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가
안락사를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거기에는 조건이 따라야죠. 네. 다시 말해서 안락사를 고민할 정도로까지 극한에 몰렸던 사람이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울 수 있을 만큼의 기회와 환경을 사회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이 조건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부 인권을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자연권은 하늘이 부여하는 게 아니다. 그 사회가 부여하는 것이다. 네.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권리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안락사를 금지할 만큼 이 사회가 당신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동반이 되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느냐. 네.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이게 오늘 결론으로 던져야 되는 물음표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